코로나 확진자 수가 왜 이렇게 여전히 위태위태한 걸까요?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30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은 이후에 일주일 동안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력이 1.5배에서 2.5배인 변이 바이러스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감염력으로 국내 델타 변이 환자가 2주 전에 30명으로 늘었고 1주 전에는 70명으로 늘었는데 이번 주에는 150명으로 증가해서 증가폭이 매주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김유진 아나운서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지금 나타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제 전북 남원시청의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봤더니요, 이 시청 직원이 지난달 30일에 남원 시내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그리고 이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일행이 아니었습니다. 어허. 게다가 이 식사했던 거리가 5m가량 떨어져 있었는데요. 네. 이제 그리고 같은 공간에 머물렀던 시간도 13분 정도였던 것으로. 5m면은 사회적 거리두기 뭐 거리보다도 상당히 떨어진 맞습니다. 거리잖아요. 네. 상당히 거리가 있었고 같이 머물렀던 시간도 상당히 13분으로 짧았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건데요. 네. 이 방역 당국에서는 앞서서 확진 판정을 받은 그 확진자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것으로 파악이 됐기 그래요? 때문에 이 시청 직원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감염된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보세요.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 거리도 꽤 있었고 머물렀던 시간도 많이 안 겹쳐요. 혹시 델타 변이가 그만큼 전염력이 강한 이유 때문일까요? 방역당국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형하고 상관없이 특정한 환경, 즉 밀폐된 환경에 장시간 머문 상황에서 환기가 부적절할 때에는 이 공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뭐 이러한 환경에 의해서 비말 전파 거리보다 좀 더 먼 거리로 바이러스들이 전파될 수 있는 뭐 이런 가능성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오래 멀리 날아갈 수 없거든요. 사람이 기침을 해도. 근데 선풍기 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같이 공기 흐름을 타게 되면 원래는 1m 이상 날아가지 못하는 그런 바이러스가 5m 이상도 날아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대박 사건. 안지용 기자님, 그러면 식당 내에 그 에어컨 바람 탓에 이 바이러스가 더 먼 거리 날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방역 당국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식당 안에서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마스크를 벗고 있죠.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바이러스가 날아왔을 때 확진자에 의한 전파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고요. 이렇게 에어컨을 트는 날이 많은 여름날에는요, 이런 위험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허. 방역 당국은요, 젊은 층이 모였던 부산 주점 감염 사례도 이렇게 네. 에어컨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이고. 사실 에어컨 감염 사례는 지난해 여름 국내에서도 수차례 보고가 됐습니다. 여름철을 맞아서 다중 이용 시설을 많이 이용하시죠. 이럴 때 에어컨을 더워서 안 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 업체에서 환기를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기가 지금 다시금 새삼 중요성을 지금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하정은 평론가님,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지금 다시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한 비상 상황이 걸린 지금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런 국면에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누굽니까? 그 전현직 도의원들이 경상남도 도의원들인데 네. 지난달 21일에 전남 화순에서 네. 가족 동반 단체 골프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1박 2일로. 네. 거기에 참석했다가 전직 경남도의원 2명이 확진이 되고 네. 현직 경남도의원도 그 자리에 일단 있었다고 하는데 아하. 근데 이상한 게 전현직 경남도의원이 왜 전라남도에서 골프를 쳤는가. 네. 이게 이상한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경상남도는 4명 이상이 모일 수 없었답니다. 사적으로는. 네. 그런데 전남 화수는 8명까지 가능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모임을 하려고 혹시 단체로 원정을 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분통 터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역학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협조도 안 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방역 당국에 따르면 골프 모임 참석자들 최초 진술 시에 이 전체 참석자가 8명이라고 진술했지만 실제 참석자는
12명일 수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허허. 현재 역학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고 이 또한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전 도의원 A씨가 초기 조사 시에 정확한 동선과 인원을 밝히지 않아 혼선이 발생하기도 했답니다. 게다가 이 도의원 A씨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바람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 공무원, 현직 도의원도 자가격리된 상태입니다. 당시에 경남도에서는 4명 넘게 못 모인다 그런 조항도 있었겠지만 그런 규정도 있었겠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도 내에서 골프를 치면 그 도민들한테 딱 걸리니까 원정 골프 치러 갔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들잖아요. 지금 머리를 어느 쪽으로 쓰는 겁니까? 그런데 정신 못 차린 의원들은 이뿐만이 아니라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28일이었는데요. 전형직 경상남도 의원들이 진주시 외곽에 있는 한 식당에 모여서 회식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참석자가 무려 21명. 방역수칙 위반이었습니다. 네. 이 모임에는요, 앞서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전 도의원 B씨, 그리고 확진은 안 됐지만 골프 모임에 참석했던 현 의원 C씨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21명의 전현직 도의원 결국 모두 자가격리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제대로 지금 도의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게다가 이 모임에 참석했던 이들에게 대해서는 총 18명에게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들 유인경 평론가님 명단 공개해야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 내년에 대선만 열린다고 지금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는 대선도 있지만 몇 달 안 있으면 지방 선거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분들이 선출직이잖아요. 도민들, 시민들이 다 뽑아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시민들, 도민들 다 골프 치고 회식하고 싶고 옛 선배들하고 어울리고 싶을 텐데 왜 본인들이 이런 불법을 저지른지 이해가 가지도 않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현역 의원, 도의원 4명이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의회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못 참석하게 된 거죠.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하반기에 이 도를 어떻게 이끌어나갈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의정활동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요. 또 도의원 중에는 이런 임시회의 말고도 상임위가 굉장히 많은데 상임위에서 각자 해결할 처리가 많은데 어쨌든 이게 업무상 차질을 빚게 된 것은 어떤 의미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 같고요. 네. 명단 공개해서 다음번 지자체 선거 때 꼭 이분들을 좀 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들, 정치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치인들의 행동 중에 중요한 건 또 마스크를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썼는가도 중요하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미치는 분들인데 지난 1일에 민주당 행사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하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덴탈 마스크를 썼는데 거꾸로 쓴 거예요. 그 모습이 포착이 됐고 그래요? 그다음에 지난달 29일에는 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하고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도 덴탈 마스크를 나란히 거꾸로 쓴 그런 모습이 포착이 돼서 유력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덴탈 마스크 쓰는 법을 잘못 알려준 형국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거 보면 시청자분들 그러실 거 아니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이게 거꾸로인지 바르게 썼는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일까?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을 토대로 전문가분께 어떻게 거꾸로 썼다는 건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의 주름이 아래를 향하게 하는 게 이제 바깥쪽이고 마스크의 주름이 위쪽을 향하는 게 이제 안쪽인데 만약에 안과 바깥을 잘못 쓰게 되면 외부의 이물질들이 이렇게 마스크에 내려와서 그 홈에 고여요. 바이러스도 고이고 이물질도 고이고 외부의 나쁜 물질들을 동반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 마스크를 갖다가 손으로 잡았을 때에 접촉 감염 위험이 있거든요. 이제야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래도 혹시 어떻다는 거 주름 얘기가 나오는데 마스크에 뭔가 주름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써야지 옳게 쓰는 거지 좀 알려주세요. 특히 덴탈형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펴져 있는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게 위아래 좌우 구분은 좀 어려워하시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앞서서 주름 얘기 중요하게 해주셨잖아요. 주름이 이런 형태로 위로 향하게 되면 이 사이에 네. 바이러스나 비말이
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름이 아래로 향하도록 꼭 착용을 해주셔야 하고요. 네. 특히 마스크 앞뒷면 부분 같은 경우는 쉽습니다. 끈 이음새가 시작되는 부분이 바깥쪽으로 위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게 네. 해야지만 마스크가 들뜸 없이 밀착이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착용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마스크를요, 아마 이 순간에도 밖에 또는 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타시는 분들 중에 마스크를 거꾸로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과 밖이요. 정말 앞서 전문가분 얘기 들으셨지만요. 그럴 때는 비말을 그대로 그냥 호흡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꼭 이 마스크 올바른 착용법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교육받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안지용 기자님. 네, 이 인천 미추홀관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 확진자 20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오후 해당 학교 6학년생 2명이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바로 전날 온라인 수업 중에 열이 난다면서 증상을 먼저 교사에게 알렸습니다. 교사의 안내에 따라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같은 날 이어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5일 발열과 근육통, 의심 증상이 나타난 것을 파악됐는데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방역당국이 소속 학교 3기학급 55명을 먼저 검사를 했는데 현재까지 무려 확진자가 23명으로 늘었습니다. 지금 아직 방학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등교하는 국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코로나가 지금 아이들 초등학교까지 좀 이렇게 파고들었습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방역당국 해당 학교에 선별 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학생 가족 등 3천여 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특히나 학교 내에서만 이 정도 집단 감염이 발생한다? 이례적인 상황이라 혹여나 델타 변이에 감염된 것은 아닌지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 이 학교에서 지난주에 실내외 단체 체육 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아이고. 박남춘 인천시장도 확산 우려가 크지만 광범위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반드시 바이러스를 막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많이 아이들이 지금 두려움에 좀 어른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들이 좀 많이 걱정할 수 있으니까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방역 수칙 지키면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이 어른들이 좀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서 물의를 빚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 그런데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용산구청 소속의 60대 환경미화원과 쌍방 폭행 의혹에 휩싸인 건데요. 어제 아침에 이 미화원이 경찰에 이렇게 신고 전화를 걸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네. 공원 청소 중에 벨기에 대사 부인과 시비가 붙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대사 부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옷가게 직원을 폭행해서 물의를 빚었던 피터 레스쿠이의 주한 벨기에 대사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실내도 아니고 실외, 공원이면 바깥이잖아요. 바깥에서 청소를 하다가 시비가 붙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답니까? 미화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즉각 출동했습니다. 그렇지만 쌍방 폭행의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고 양측 모두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아 현장에서 형사한 입건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네. 이후에 밀치는 과정에서 넘어졌던 대사 부인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는데 당일 오후에 미화원 이 씨가 인근 파출소를 찾습니다. 대사 부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데 현장에서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해도 추후에 고소장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화원 이 씨 고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관련 절차를 안내받고 돌아갔는데 아직까지 고소장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지금 상황이 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애초에는 들으신 것처럼 서로 쌍방 폭행 의혹이 있으니까 서로 처벌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이게 그냥 끝나는가 싶었더니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은 병원으로 가고 그리고 그 환경미화원분은 경찰서에 가고 나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절차를 묻고 안진용 기자님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이 환경미화원의 일방적인 주장임을 전제에 두고서는 환경미화원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모 씨의 주장에 따르면요, 공원에서 청소 도중에 빗자루가 대사 부인
부인의 몸에 닿은 겁니다. 네. 이 대사 부인은요, 공원 한 구석에 놓아둔 도시락을 발로 차버렸다는 거죠. 이에 대사 부인으로부터 또 뺨까지 맞았고요. 화가 나서 이 환경미화원 이 씨도 대사 부인을 밀쳤고 이 과정에서 대사 부인이 넘어집니다. 네. 이후에 한 차례 더 뺨을 맞아서 총 대사 부인으로부터 뺨 2대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사건에서는 앞서도 얘기 들으셨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환경미화원분이 일방적으로 이 얼굴 부위 뺨을 맞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을 밀쳐서 넘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쌍방 폭행이 인정되는 겁니까 지금? 미화원에 따르면 주말에 바닥이 지저분해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데 이 상대방이 소리 지르면서 도시락을 발로 차고 이겼다는 겁니다. 또한 사람이 맞으면 감정이 생기기도 하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도 저를 한 대 또 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사관 부인도 처벌 의사를 밝히게 되면 쌍방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다만 미화원 주장이 사실이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리면 대사관 부인이 폭행을 시작했고 미화원의 폭행은 상대적으로 그 정도가 가벼워서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냥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자, 당시 빗자루 청소를 하다가 빗자루가 자신의 몸에 닿아서 불쾌할 수는 있어요. 100번 양보할게요. 불쾌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정서 있잖아요. 사람이 자기 도시락 소중한 밥입니다. 도시락을 발로 차고 짓이겨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입니까? 내가 먹는 밥에 발로 밟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짓이에요? 그걸 보고 분을 참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도의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이 환경미화원 분과 이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갈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얘기가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환경미화원의 주장에 따르면요, 2주 전에도 모욕을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사 부인이 이 공원 벤치에 휴대전화를 두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어떤 분의 휴대전화인지 찾아주려고 두리번거렸는데 그런 환경미화원의 얼굴에다가 휴지를 확 던지고 갔다고 이 환경미화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요, 지금 양측의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어느 공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요즘 도심 공원이면 CCTV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CCTV를 경찰이 확보해서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이 더 있는지를 따져볼 텐데,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지난번 옷가게 직원 폭행건에서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지나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사건 발생 당시에 경찰이 대사 부인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라 외교 사절과 그 가족은 면책 특권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대사 부인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김유진 아나운서 혹시 지금 드는 생각이 이번에도 미화원 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신빙성이 높다면 근데 그럼에도 이번에도 처벌 안 받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서 성급히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처벌 안 받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벨기에 외무부에서는 이 레스쿠이에 대사가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벨기에 외무부에서 지금 레스쿠이에 대사 임기를 올해 여름까지로 하도록 종료하기로 하고 부인과 함께 귀국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드는 생각인데요. 지금 벨기에 당국이 오죽하면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도 야 안 되겠어요. 그냥 우리 뭐라 그래요? 소환해야겠다. 불러드려야겠다. 불러드려야겠다 맞네요. 불러드려야겠다 맞네요. 왜? 바깥에서 사고 치는 걸 더 이상 못 보겠다. 지금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정체성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외교관 부인이라는 것과 태극권이라는 거 무예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외교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굉장히 점잖고 중재를 잘한다라는 걸 뜻하고 태극권에서도 중용이라든지 도회 경제 이런 분들 어쩜 이렇게 안 맞는 행동을 하는지 네.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벨기에 망신만이 아니라 이분 본명이 수이치우 시앙이라는 분인데 중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을 보면 참 벨기에 대사부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대사는 안 때렸는지 궁금하다.
대사 밥상은 안 드셔봤는지 궁금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망신이 네티즌 분들은 의견이 네, 그렇습니다. 네티즌 댓글들이 그렇게 올라와 네.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벨기에로 빨리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않는 한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을 어떻게 여러 차례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정말로 벨기에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본국에 돌아가서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태극권 하면서요.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있는데 정체를 알고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지난주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30대 주민이 이 주민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마스크도 쓰지 않고 들어오는 한 공무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민이 마스크를 써달라 이렇게 공무원에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공무원, 주민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건물 내로 들어오는 사람한테 마스크 써달라고 하는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왜 욕을 합니까? 당시 주민이 이 공무원을 발견하기 전에 먼저 제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공무원이 마스크 미착용 상태로 주민센터로 들어오자 이 입구에서 온도 체크, QR 체크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공무원 이 씨,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지 마라. 나는 백신을 맞았고 마스크 쓰면 화병이 나니 마스크를 쓰지 않겠다고 삿대질을 한 겁니다. 현재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에 따라 백신 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난동을 부렸던 지난 1일에도 백신 접종자는 실외에서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했기 때문에 결국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야, 날이 더워지니까 하도 더워지니까 이제 이런 코미디 상황이 빚어집니까? 그런데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문제입니다만 해당 공무원의 욕설 정말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해. 강남구청 내가 방송사로 해줄 테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듣는 일인데. 오늘 부르는 오지마. 너 같은 분이 것들은 저 구장이나 다녔던가. 싫어요. 나갈게요. 글쎄요. 저 사람 말려. 날 말려. 아니 저 말리. 고맙다. 강남구청 방송 타게 해줬거든. 아우 고마워. 땡큐 so much. 야! 첫날부터 너 욕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 이거 갑질한다. 야! 자. 야 너 주민센터 오지 마. 너 같은 거 오면 좀 낡은 그만 글쎄요. 저 사람 말려. 날 말려. 아니 저 말리.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저 여성분이 공무원이란 얘기 지금 무슨 주치자 이런 분이 아니라 공무원이란 얘기 지금? 저도 지금 믿기지가 않는데 지금 영상을 보면서 놀랐거든요. 공무원이 난동을 피웠다고 해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치장가 막 이런 생각도 들 정도고, 일단 저 공무원이 한 행동은 너무나 이상한 행동인데 공직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역수칙을 어겼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지금 다른 지역을 비하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시민을 비하하면서 동시에 당신같이 뭐 안 좋은 사람은 옆 동네 다른 동네로 가라. 네. 그 특정 동네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공직자가 이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은 공복이거든요. 네. 근데 시민한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아하. 당신 가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네요. 자기가 그 지역의 무슨 왕도 아닌데 네. 너무 황당한데, 근데 지금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의심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공직자로서의 자세뿐만이 아니라 뭔가 진료를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네.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좀 확실하게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는 영어 단어가 아웃밖에 없어요. 아웃만 외치고 있는데 지금 아웃당할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판단해 보세요. 그런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에 오히려 욕설을 들어야만 했던 주민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때문에 강남구청 유명해지는 거 한번 보자. 나도 TV에 나오겠네. 좋다. 이렇게 하면서 더 난동을 피우시길래 건물 밖으로 나가게 됐고, 이제 그때부터 저도 솔직히 많이 무서웠고요. 사지가 떨리더라고요. 이런 뭐 상위 발레 보고자 어떻게 좀 진정을 시켜보고자 했는데 멈춰지지 않았고, 그분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이 정말
딱 그 말이 멘트예요. 그 상습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본인들이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듣고 이제 이 모두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직원 한 분데 정말 요즘 기본이잖아요. 마스크를 써달라는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구나. 오히려 내가 너무 위험하게. 안진용 기자님,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게 동료 직원들도 저 사람의 행동을 말릴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는답니다, 세상에. 이쯤 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이 공무원 이 씨는요,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켜서 이미 여러 차례 근무지가 바뀐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은 첫날이니까 욕을 안 하려고 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개인 사정으로 휴직 후에 이날 복직한 첫날이었다고 합니다. 이 피해 주민 같은 경우는요. 복귀 신고식을 화려하게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셈인데요. 이 피해 주민은 이 제 식구 감사기로 이번 일이 묻힐까 봐 더 심각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될까 봐 나섰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해당 주민센터 건물 안에 뭐가 있다고 했었죠?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그 초등학교 확진 사례도 말씀드렸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했고 결국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겁니다. 아유, 진짜로 해당 저 사람이 속한 그 해당 구청은 해당 구청도 무슨 죄입니까? 얼굴 화끈거릴 거예요, 지금. 해당 구청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2일 날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그거에 따라서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단 해당 구청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서긴 했는데 직위 해지 조치로 이게 끝낼 일인가요? 혹시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직위 해제는 징계 처분을 하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아하. 일단 이를 맡기지 않는 처분인데 이 강남구청도 이 공무원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상황이고 조만간 이 공무원을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 사람은 글쎄요. 휴직하는 동안 뉴스 안 접했어요? 백신을 맞아도 마스크 써달라고 지금 얘기를 정부가 방역당국이 하고 있고 그다음 뭐라고요? 마스크를 쓰면 화병이 난답니다. 세상에. 지금 국민들은 화병 나도 방역당국 조치에 다 참고 있어요. 다 협조하고 있어요. 윤희연 평론가님. 근데 공무원은 외부에 나갈 때만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대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저도 주민센터 가지만 마스크를 쓰고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공무원으로서만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데 그걸 안 하겠다고 우리가 모두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이 술 취한 취객으로 느낄 만큼의 언행을 보여주시고 신발을 벗어서 벅벅 발긁으면서 하시는 거 보면 이분들은 아까 하재근 평론가 말씀대로 좀 치료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말 공무원이요. 공복이라는 표현이 아깝지 않게 좀 처신을 잘 해주기 바랍니다. 모범까지는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만큼만 지켜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의 가슴 아픈 그 역사와 관련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이 전두환 씨가 지난 2017년 회고록을 썼는데 여기서 5.18 당시에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이 재판이 쭉 진행이 됐고 광주지법이 1심에서 전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죠. 이후 항소를 해서 지난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고요. 네. 어제 전 씨에 대한 유무죄를 가릴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광주지방법원에 진행이 됐는데 이미 이전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을 하면서 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재근 평론가님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툭하면 재판에 안 나오잖아요. 전두환 씨가 지금. 예, 계속 불출석이 이어졌었는데 2018년 8월 달에 알츠하이머를 사유로 1차 공판 불출석했고요. 그다음에 같은 해 10월 달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됐고 그다음에 2019년 1월 달에는 독감을 사유로 또 불출석했고요. 그리고 지난달에는 법리상의 이유로 또 불출석했었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그런 궁금증 드시잖아요. 재판에 안 나와? 그럼 재판에 안 나오면 뭐하고 지낼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전 씨가 포착된 곳 법원이 아닌 집 앞 골목이었습니다. 전 씨는 어제 오전 10시 30분쯤에 네. 서울 연희동 자택 주차장 쪽문을 통해서 혼자 나오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어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지금 화사하고 단정한 차림이잖아요. 네. 이제 그렇지만 대조적으로 꼭 써야 할 마스크는 쓰지 않은 노마스크 상태였습니다. 허허. 전 씨는 알츠하이머의 건강학과 때문에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봤는데 네. 어제 이 모습을 보면 보폭이 좀 좁고 걷는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어느 누구의 도움 없이도 혼자 뒷짐지고 잘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허허. 지금 글쎄요, 수행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경호원 없이 집 근처 우리가 한자 쓰지 말고 자택을 하지 말고 집 근처에 있는 골목을 뒷짐을 지고 저렇게 말쑥하게 차려입고요. 혼자 뭘 생각하고 있는지. 재판정에 안 나가고 지금 골목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유인경 평론가님, 재판에 안 나가는 무슨 이유라도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게다가 아무리 혼자지만 마스크도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뒷모습만 본다면은 그냥 중장년 어르신이 천천히 사색을 하며 걸어가는구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정면을 보니까 90살이 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고요. 네. 아까도 수차례 우리가 밝혔듯이 중요 재판에 알츠하이머다 핑계를 대고 있는데 저렇게 산책을 하다가 30m 전방에서 기자가 자기를 촬영하는 걸 보고 잠시 멈췄으면서 아주 고함때서 당신 누구냐? 라고 그래요? 고함치듯 큰 소리를 물었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경호원이 이제 찾아와서 그래서 그 소리 네. 듣고 나왔군요. 저렇게. 예, 아하. 와서 들어가시죠. 무슨 들어가시죠. 일 난 줄 알고. 예. 네. 근데 그때도 분을 못 풀고 들어가면서 계속 경호원에게 따져 묻듯이 물었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최인호 작가분이 환갑 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착지다.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만 인생의 그때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네. 전두환 씨는 인생의 착지를 너무나 본인 가족만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실망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모습을 촬영하는 언론사 촬영 기자에게 했다는 말이 당신 누구잖아요. 근데 이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당신 누구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신 누구요? 네. 왜냐하면 이런 비슷한 상황에 저런 비슷한 억양으로 말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상의로 재판 불출석하다가 결국에 나왔던 그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발포 명령 부인합니까?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생각 없으세요? 우리 광주 5.18 학살 책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에 대해서 모른다 난. 왜 모르세요? 직접 책임 있으시잖아요. 내가 왜 진짜 책임있는? 발포 명령 내리셨잖아요. 왜 발표했네? 이순자! 내분이 사과하라 이놈들아! 정부하라! 정부하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정정하면 지난해 11월 모습이에요. 말 조심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알츠하이머 투병이라는 이유를 대면서 앞서 보실 골프도 치고 집 앞에 근처에 산책도 하고 근데 이 상황을 재판부도 뻔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어제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하면서 4차례에 걸쳐서 피고인의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궐석 재판, 즉 피고인이 없는 재판은 피고인 스스로가 방어권, 변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제재다. 피고인 측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증을 충분히 하고 싶다면 반드시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 신청과 자료 제출에 제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 실제로 전 씨 측 변호인이 5.18 당시 헬기 조종사 9명을 증인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당장 채택하기 어렵다면서 채택을 보류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채택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저렇게 재판 당일날 출석하지 않고 골목을 뒷짐지고 산책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기 때문에 정치권도 이거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는 갈수록 반성은커녕 뻔뻔해지는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강제 구인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5.18 단체에서는 출석을 포기한 전두환 씨에게 재판부가 불이익을 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이 모습을 접한 누리꾼들은 여유롭게 산책하고 골프 치고 이렇게 지내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일단 전두환 씨 측 변호인은요. 재판에 출석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겠다라고 입장을 조금 바꿨어요. 한 발 좀 물러서는 셈입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뉴스파이터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분노가 치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지난주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다니던 학교에서 1km 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발견이 됐거든요. 아이고. 근데 당시에는 외상이 없고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보이지가 않아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됐던 사건입니다. 아니 세상에 앞길이 창창한 학생이 왜 그런 선택을 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최근에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광주 지역의 어등산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사실 이날은요, 고등학교 2학년생인 최군이 기말고사 이틀째를 치르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출발을 했는데 학교가 아닌 이렇게 야산에서 싸늘한 주검물을 발견이 됐습니다. 어허. 중요한 건 처음에는 네. 단순 자살 사건으로 묻힐 뻔했는데 이 숨진 학생의 태블릿 PC에서 유서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은 극적인 반전을 맞게 됩니다. 세상에 예, 그냥 유서가 발견되면서 극단적 선택인 줄 알았는데 태블릿 PC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은 안녕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학교 폭력을 당해 서러웠는데 친구들 덕분에 다닐 수 있었다면서 한 명 한 명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그 이면에는 학교 폭력으로 계속 시달려왔던 뜻인데 최근에 그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주변의 친구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이제는 그냥 고등학생이 뭔가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한 줄만 알았는데 지금 여기에 엄청난 지금 일이 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목에도 나왔습니다만 김유진 아나운서 가해자가 운구를 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네, 발인 전날 밤에요. 피해 학생 친구의 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유가족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이 영상이 1년 전쯤에 찍은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는 피해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무자비한 가해자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하. 저희가 그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피해 학생이 목이 졸린 채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좀 뿌옇게 블러 처리가 돼 있지만 숨이 막혀서 안색이 빨개졌다는 거는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동공이 풀리면서 지금 몸이 축 늘어졌죠. 하지만 가해 학생들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무자비한 폭행에 피해 학생이 정신을 잃으니까 가해 학생은 치아를 드러내면서 환하게 웃었고요. 또 주변 학생들도 웃음을 터뜨리는 그런 모습이 영상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충격적인데요. 당시 저 가해 학생들이 하는 말, 내뱉는 말을 들으시면요. 여러분 충격에 몸서리 치실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들어가, 말 좀. 뭘, 저작한 책이야. 여러분, 자신들이 피해 학생을 숨을 못 쉬게 하면서 거의 실신 상태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기절한 척한다고 깔깔 낄낄대고 있습니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분노가 치미는데요. 근데 이게 장례식장에서 발인 전에 이 충격적 영상이
지금 한 학부모가 지금 건네주면서 공개가 됐습니다. 부모님 심정은 당시 어땠을까요, 세상에? 저는 제가 저 학생의 부모라면 수양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피가 너무 솟구쳐서 악마한테 영혼을 팔아서라도 저 가해 학생을 똑같이 목을 졸라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저 부모님이 좀 참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하하하 하고 웃는 소리가 그 어떤 공포 영화에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웃음소리여서 지금도 제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습니다. 유가족의 얘기 들어보시면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부모님이 저희들을 좀 만나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 2개를 보여주셨는데 그 동영상에 있는 아이의 목을 조르는 아이 중에 하나가 내일 운구를 할 때 운구를 하게 돼 있다는 걸 듣고는 그 운구는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를 찾아와서 이걸 전해주셨어요. 그 전날에도 아이가 뺨을 맞았다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영상 속에 있던 가해 학생이 다른 아이들에게 는 맷집이 좋으니까 때려도 돼, 때려봐봐 이런 것들을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차고요. 소름 끼칩니다. 그 동영상을 건네준 다른 부모님의 말이 진짜라면요. 이런 가해를 해놓고 뻔뻔하게 이 피해 학생 관을 들어요? 운구를 해요? 무슨 생각으로요? 머릿속엔 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가해 학생은?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님, 영상에 찍힌 저 가해 정도가 저 정도인데 영상에 찍히지 않은 가해와 폭력은 더 심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최고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인 지난 28일에도 교실에서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기말고사 첫날에 일부 과목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끼리 채점을 하고 있는데 교실로 찾아온 학생들에게 얼굴을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또한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등교일이 많지 않은데도 등교하는 날이면 쉬는 시간에 찾아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하고 폭행 시에는 샌드백 치듯 때렸다고 합니다. 특히 가해 학생들로 지목되는 아이들의 경우 같은 중학교 출신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최군에 대한 폭력이 오랜 기간 지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 이 못된 이 가해 학생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가증스럽게도 그 얘기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가 자기가 학교에서 뭐 임원이라면서 하면서 와가지고는 아이들이 인솔하고 그 방명용어 쓰는 그곳에서 애들 옆에서 계속해서 기웃거리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얘가 뭔가 우리를 도와주려고 온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 도와주다 보니까는 제 옆에 있어서 제가 좀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심부름을 좀 시켰어요. 바로 안 가고 다른 아이의 조문이 다 끝나는 그 시점에 가서 심부름을 해서 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다른 학생들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를 막으려고 한 건 아닌가. 그 학생의 행동들이 많이 의심스럽고 의구스럽고 한편으로는 소름 끼치고 그 학생이 저희 조카의 목을 다리로 걸고 목을 조이고 웃으면서 했던 그 학생이에요. 사람입니까 진짜?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진짜 방송이라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게 더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유인경 평론가님. 저는 요새 최근에 들어서 연예계 스타던 체육계 뭐 유능한 선수던 뭐 문화인이던 학교 폭력의 전력 때문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6월 이제 7월 넘어갔지만 이때도 이런 일이 현실이 일어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요. 사실은 저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은 가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기명이라도 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고요. 인성이 바로잡혔으면 친구 때리는 일 안 할 것 같습니다. 어른부터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요. 박성배 변호사님이 해당 영상이 1년 전 영상이란다. 혹시 시간 오래 지났다고 처벌 못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폭행 상해죄의 법정 영상 공소시효는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경찰도 오는 7일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일 방침인데 물론 학생들이 미성년자이다 보니 보호자 동의를 받아 조사를 해야 해 신중히 조사를 진행하겠지만 사실 이 사건 접하면서 시대가 어느 때인데 대놓고 학교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의 횟수는 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밝혀야 하겠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폭력의 유형과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직접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못하겠지만 그 결과가 상당히 끔찍하므로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은 상당히 중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들이 어떻게 특정이 됐나요? 그 유서상에 등장한 정도는 특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수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그림을 좀 먼저 그리고 가해자 특정하는 작업은 신중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 유서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랑 동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같은 인물들이에요? 뭐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네. 이제 사실관계를 아직 파악된 게 아니니까 폭력 행위가 어느 정도 행해졌는지 그런 부분은 아직 조사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추가 어떤 행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전수조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설문지를 이제 배부해가지고 반별로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같이 진행을 합니다. 설문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요. 왜냐하면 앞서 보세요. 다른 아이들이 이거 발설할까 봐 지키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뭔가 이 아이들, 가해 학생들에게 다른 아이들도 공포에 짓눌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지경이 되도록 해당 학교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김유진 아나운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 폭력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폭력 자체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이 모범생이었는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당혹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학교 관계자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우리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애들도 다 한 번도 자기한테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학교입니까? 이게 할 소리예요? 아이들이 이 정도 알고 있었으면 당연히 선생님 귀에는 한두 분 정도 귀에는 다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전혀 안 들어왔다면 그것도 학교입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실태들 파악조차 못하는 게 학교예요? 하재근 평론가님.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같은 공간 안에서 저렇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싶고, 그러니까 알았는데도 방치했다면 심각한 문제인데 몰랐어도 심각한 문제고. 그러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거예요. 지금 부모님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교를 믿고 보내는 거거든요. 학교를 보내는 순간 학교가 보호자가 되는 건데 이런 일도 모르고 있었다면 학교가 학생들을 방치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보다 확실하게 감지하고 대처하라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제도를 만든 건데, 그럼 학교는 학교대로 그렇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들은 또 뭘 하고 있었는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 거라면 이런 식의 사건들이 앞으로 또 생길까 봐 정말 우려가 됩니다. 억울한 부모님께서 청원글을 올리셨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숨진 최근의 부모는요. 학교 폭력으로 생을 마감한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요.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학교에 간다던 아이가 학교에 가지 않고 인근 산으로 가서 생을 마감했다. 장례를 치르던 중 교실에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보받고 이유를 알게 됐다. 수년간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선택한 마지막 길이었다는 것, 그리고 항상 씩씩하게 말하던 아이인데 그 고통을 혼자 참고 견디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아비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면서 절절하고 참담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는 이 사건 통해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은 물어보더라고. 엄마 비 와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우산은 챙겨가 하고 그거 접어서 주니까 그 가방 안에 딱 넣고 엘리베이터 눌러서, 그리고 내가 잘 갔다 와 하니까 나를 보더니 손 흔들고 갔어. 그리고 알았어. 조금이라도 행동이 이상했다면 내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상 안 해도 물어봤어야 되는데, 찾아와야지.
것도 걔는 나 다 챙겨줬거든. 저 아빠나 동생이 몰라도 내 머리 조금만 바뀌도 엄마 머리 바뀌었네. 엄마 이뻐요. 엄마 잘 어울려요. 항상 내한테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최군은 엄마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엄마의 머리 스타일이 바뀌어도 엄마 정말 예뻐요 하는 자상한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아들의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 유골함을 꼭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최군의 부모님은요, 유해를 멀리 경남 사천에 봉인하기로 하고요, 이 지옥 같은 학교를 다녔던 광주를 떠나기로 결정을 했는데, 최근 유서 끝부분의 내용이 너무 먹먹합니다. 엄마 딱 일주일만 슬퍼해 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고요. 반드시 이 진실요, 이 사건의 진실, 뉴스파이터가 끝까지 밝혀질 때까지 눈 부릅뜨고 함께하겠습니다. 최근 정말 억울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뉴스파이터와 함께 지켜봐 주기를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름 하나가 지금 주민들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고 합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라는 글이 올라와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 글을 보면요, 경기도의 한 신도시 아파트 청약 당첨자 명단이 캡처돼서 올라왔는데요. 그 안에 성명에 조땡순, 거주 지역의 안산시, 생년에는 1952년생으로 공교롭게도 조두순과 인적 정보가 유사해 보이는 당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정보를 받고 진짜 조두순하고 다른 혹시 뭐 겹치는 정보는 없습니까, 하정은 평론가님? 그러니까 저거 이외에 다른 정보는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래요? 어쨌든 이름이 두 글자가 똑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공교롭게도 생년이 1952년생 그렇게 나왔고, 네. 거주지도 안산시로 나오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혹시 그 조두순 아니냐라고 네. 깜짝 놀라면서 크게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이죠. 야,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진짜 조두순이 아파트 뭐 청약 당첨된 거예요, 안진영 기자님? 아니었습니다. 보신 것처럼요, 이름의 성과 마지막 글자, 그리고 생년, 거주지가 동일했는데 결정적으로 성별이 달랐습니다. 가운데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히 조두순이 당첨된 건 아니었고요. 그래요? 온라인에서 이런 논란이 확산되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문의저가 빗발쳐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이 실제로 청약되신 분은 지금 얼마나 불쾌하고 지금 모욕감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박성배, 그러면 이분이 당첨되신 분이 혹시 다른 뭐 네티즌들의 의혹처럼 그 성범죄자 조두순이 아니라는 또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 조두순은 애초에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 아파트 입주자 모집 요강에 따르면 기관 추천 특별 공급, 이주대책 대상자 또는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해당 기관의 추천이 필요하지만 조두순은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주민들은 두려움 떨 수밖에 없는데 당시 모습, 출소했을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서 여러분, 신고된 장소 쪽에서 무대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당신 이야기해봐요. 말안 들어.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조두순이 보호관찰 기간인데 그러면 사망할 때까지 보호관찰 기간이 적용되는 거예요? 7년입니다. 7년 후에는 끝날 수 있는데 그때 나이가 75세거든요. 그래서 7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현재 보호감독관 말은 7년 후에도 계속해서 그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보호관찰이 이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이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